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뇌전증을 진단받고 나서 뇌전증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인 약물 복용을 하고 나서 내 뇌전증이 어떻게 조절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의 치료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뇌전증은 먼저 진단이 되면 첫 번째는 항뇌전증 약을 한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항뇌전증 약이 증상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때는 첫 번째 약을 빼거나 두 번째 약을 넣거나 혹은 첫 번째 약과 함께 다른 약이 들어가는 복합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약을 써서 뇌전증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적절한 두 가지 이상의 약이 조합이 되더라도 뇌전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약물 뇌성 뇌전증이 되고, 이 경우는 뇌전증의 절제 수술 혹은 미주신경 자극술과 같은 대체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뇌전증은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항뇌전증 약으로 경련 증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항뇌전증 약의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적으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약으로서 나의 뇌전증이 잘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의 셋은 여러 가지 복합 요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약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경련이 잘 조절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것은 뇌전증 지속 상태가 과거력이 있거나 혹은 효과가 적었던 항뇌전증 약이 많았던 경우, 그리고 발달 장애가 뇌전증과 함께 있는 경우, 경련이 이른 나이에 발생한 경우, 그리고 또 하나 증후성 원인이라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뇌 MRI, 뇌 자기공명 영상에서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병변이 보이는 분들입니다. 그런 경우는 전체 뇌전증 환자의 많게는 10명 중에 3명 혹은 5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뇌전증에 약을 사용하더라도 예후가 불량한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 전 경련의 빈도가 많았던 경우 그렇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약물 내성 뇌전증의 위험인자는 사실 환자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한다면 뇌전증 발작을 줄이면서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전증을 내가 진단받았다면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항뇌전증 약 복용, 그리고 금주, 그리고 충분한 식사, 결국에는 아주 쉬운 말로 하자면 스트레스 피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모여서 뇌전증 발작을 올리기 때문에 규칙적인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